언어적 명료화,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지나친 침묵은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경계선 환자가 치료자의 침묵을 버려짐 혹은 관심의 부족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환자는 치료자의 침묵에 대해 가능한 최악의 의미를 투사하면서 점점 편집증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담아내기 과정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언어로 명료화하거나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지각을 확장해 보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담아내기 과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환자 V의 사례에서 치료자 E는 치료자 U 선생님과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다. 전형적인 명료화 기법을 활용한다면 2주 동안 저와 치료를 하는 동안 유 선생님과 제 치료 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라는 언급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진술이나 질문은 환자의 관점에 대해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정교화해가는 방향으로 환자를 초대할 수 있다. 미국의 정신분석 쪽에 대인관계 정신분석이나 관계적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exploration이라고 할까요? 탐색 혹은 inquiry. 질문을 하는 것을 질문 기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해석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생각을 묻는 거니까 해석보다는 굉장히 위험도가 낮죠. 해석은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건데 exploration 한다는 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이건 권위적인 접근이 아니고 어떤 평등한 접근이죠. 어떤 민주적인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자세에서 우리 내담자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해석도 필요한데 그건 이런 exploration을 충분히 거쳐서 상대방 스스로도 통찰을 가져갈 만큼 이게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면 그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좋은 해석은 현대적인 심리학에서 그 사람 스스로가 또 해석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경쟁심이 있어서 그 공을 내담자에게 주고 싶지 않죠. 많은 상담자가 이 사람이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게 내 권위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그래도 해석을 해줘야지. 이런 게 있는데 현대정신분석에서 겸손하게 저분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최선의 해석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저분이 해석을 하지는 않지만 해석을 알아들을 상태에 됐는데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데 저분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더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치료가 지연되게 되는 거라고 판단한다면 종합적으로 보아서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분에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exploration 한다는 것을 언어적 명료화죠. 언어를 통해서 명료화하고 있는 그분의 정서나 상황에 대한 understanding, 생각, 이 사람의 판타시, 이분의 기억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바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해석이 궁극적으로 통찰이 사람들을 돕게 되지만 그 과정이 우선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언어적 명료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 교과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보여요. 이 보더라인 환자는 일반적으로 치료자의 침묵에 대해서 관심의 부족으로 관심의 부족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너무 조금 어떤 이것도 편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담자에 따라서는 치매적인 대상이 내적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말을 붙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 얘기만 들으라고 요구하는 이런 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견디지 못해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중간에 조금 개입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 경우에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이분이 자기 얘기만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졸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이분은 자기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엄청난 졸음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나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분 얘기를 좀 여기서 언어적 명료화를 하려고 덤비면, 조금 시도를 하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말 끊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아요. 그래도 조금 강행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엑스플로레이션을 하고 나면 조금 지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시간을 15분을 썼는데 자기가 얘기할 시간 15분을 뺏었으니까 15분을 더 자기를 시간을 연장해 주든지 15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반납해 주든지 하라고 이렇게 우기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분들은 우리의 침묵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다 이 침묵을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보통 침묵하는 경우는 보통의 방법은 이분이 침묵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침묵을 허용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침묵이 그걸 빨리 깨뜨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내담자가 침묵을 버려짐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지, 상담자가 자기가 버림받은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인지 불분명해요.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자기의 주관적인 역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침묵 자체가 어떤 내담자가 견딜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단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의 침묵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치료자의 침묵을 버려짐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환자라는 거예요. 일부의 환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환자들은 치료자가 끼어드는 것 자체를 자기에 대한 침해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건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우리 내담자를, 우리의 카운슬을 말하자면 내담자를 우리의 슈퍼바이저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격적인 환자들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계속, 자기 혼자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얘기하려고, 선생님 얘기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이분에게 노크를 해야 돼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 아까 하셨는데 내 얘기 좀 들으세요 하면서 내가 바로 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침해적으로 느낀다. 그럼 아까 같이 시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환자는 선생님이 그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얘기 좀 하세요라고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담자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버려짐을 받는다는 느낌을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문데, 내담자 스스로가 침묵하는 경우, 내담자가 침묵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슈가 되겠죠. 이 저자의 얘기는 우리가 상담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내담자는 경계선 환자가 치료자의 침묵을 버려짐 혹은 관심의 부족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부 환자는 치료자의 침묵에 대해 가능한 최악의 의미를 투사하면서 점점 편집증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만 이 과정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완전한 침묵 속에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 게, 보통 침묵하는 분들은 침묵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침묵하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자기 혼자 이 침묵을 깨뜨릴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 저자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환자는 자기는 너무 치매적인 환경 속에 오래 있어서 좀 제발 편하게 좀 자기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나 혼자 머무르는 시간을 원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단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내가 뭔가 침묵을 깨트려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버려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바로 이분에게 인터벤션하는 거 위험하다. 이때 보통 침묵하는 시간 일정 기간 허용하고 이례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선생님 지금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데 조금 더 쉬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분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선생님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판단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개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예단을 통해서 이분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저의 임상 경험으로서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임상이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잠깐 나누죠. 저는 저기 내담자가 오는 거를 그 차를 타는 사람 승객과 같은 느낌을 이제 받았거든요. 네, 라이더가 돼가지고 타는데 그 말하자면은 그 자기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간에 정신적인 어떤 자기가 이제 얹혀서 가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현상이라는 것도 혼자서 자유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가면서 원하는 그 내담자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자유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자유현상을 하도록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공부할 때 그냥 너무 조용하면 힘드니까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멀리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동행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치료자가 필요한 이유는 자기 혼자 자유현상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힘이 힘들기 때문에 얹혀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갈 때 그걸 뭐랄까 치료자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그걸 방해를 놓으면은 이제 오히려 그 차로 말하면은 자꾸 내려라고 문 열어주고 내렸다 와라 이렇게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패신저 라이더 뭐 이런 어,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예. 그 한국에서 뭐 택시를 탔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말 거는 거라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래가지고 말 굉장히 걸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비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그 마치 예, 조용히 가고 싶은데 말 거는 거 좋았는데 하필이면 말하기 싫은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게 대통령 후보 누구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실상은 택시 기사 자기의 취향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딘 건데 마치 승객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 못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그 차에서 내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자의 역할이 뭔가 그 아주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죠. 예. 실제로 저도 택시를 탄다고 한다면 난 조용하게 내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음악을 틀거나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서 오세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하고 자꾸 말을 걸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의상 이 사람은 응대를 해주지만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탑승객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 다른데 그것을 어쩌면 운전사 자기 심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바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여기 이제 안아주기 주제로 이제 쭉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침묵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또 해석을 할 때, 이런 게, 제 위주의 타이밍, 제가 뭔가 느낌이 와서 하는
그런 쪽에만 많이 좀 신경이 가 있으면 많이 놓치고, 그래서 놓친 것 같은 것들이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 저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안다는 게 뭘까 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내담자의 어떤 정서를 좀 만나는 그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확실하게 안 되면 뭘 하려고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참 그 뭐랄까 정서적인 접촉이란 게 이렇게 해석이나 모르는 거 뭐 기법을 몰라서 이런 거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은 있는데, 정서적 접촉이라는 것은 이건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뭐랄까 쉽지 않는 이제, 그리고 내담자가 다행히 이제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그나마 좀 공감이 좀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 드라이한 이야기를 많이 주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저도 드라이한데 내담자도 드라이하니까 어, 거기서 뭔가 정서가 이렇게 느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참 쉽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면 갈수록 좀 더 저한테는 뭐랄까 중요성, 가치가 점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무슨 섣부른 해석이나 뭐 진단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섣부른 언어화보다도 더 제가 싫어하는 게 아마 침묵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침묵. 그걸 못 견디죠. 네, 그 침묵을 저희가 이제 피어 그룹 같은 거 할 때 초기에 침묵을 깔아놓으면 항상 누가 이 아이스를 깰 것이냐, 그런 누가 먼저 깰 것이냐, 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깨겠죠, 항상. 그럴 때 항상 총대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다 구원해주는 것 같은. 짊어지고 가겠다. 좋게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어떤 상황에 가도 분위기를 이렇게 어, 유하게 만들고 리드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아까 말씀하시기는 한 내담자 입장에서 치료자의 침묵이 뭐 버려짐이나 관심의 부족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상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담자가 와서 입 딱 다물고 1시간 앉아 있다가 하면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무슨 잘못 가고 있는 건가? 괜히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혼자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담 세션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어,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뿐인데, 마치 이 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못 견뎌서 계속 말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그래요. 침묵을 견디는 것도 굉장한 내공이고, 그래요. 어떤, 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 슈퍼바이저 한 분의 얘기는 어느 분이 와서 3개월 동안 카우치에 누워서 잠만 자고 간 케이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잠자는 기간 동안 자기는 그냥 지켜보면서 그 옆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 곁에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나더니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케이스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 삶에 너무 지쳐있고 너무 치매적인 상황 속에서는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능력은 사실은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상황, 자기를 지켜주는 눈이 있는 곳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혼자 있는 아이는 누군가와 같이 안전하게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그 케이스를 들으면서. 분석가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머니 대상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3개월 동안 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할 힘이 생겼다.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침묵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침묵이 꼭 필요한 체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침묵에 대한, 어떤 사람은 침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는 또 침묵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경향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인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내담자는 이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제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요. 예.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에 그 좀 뭐랄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서 들어왔으니까 와이프는 한국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분이 안 좋았고, 솔직히 저는 미국에 올 때 기분 좋게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왔다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일교차해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있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냥 안 내버려 두더라고요. 자꾸 그렇죠. 뭔가를 활동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웃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웃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길을 막 돌아다녔더니 그 미국 할머니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인상이 사색이 잠겨가지고 이래 가면은 인상이 조금 이렇게 집중하니까 찡그러지잖아요. 그랬더니 막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저런 식으로 하냐. 들려요, 그 이야기가. 꿍시렁꿍시렁 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야지 괜찮을까 해가지고 선택한 데 어린 묘지를 갔습니다. 묘지를 돌아다니까 아무도 말 걸지도 않고 인상 찡그려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비판단적인 침묵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비판단적으로 침묵을 봐줄 수 있는 공간. 예, 근데 아까 이제 치료자가 3개월 동안 계속 있어줬다는 게 비판단적으로 그냥 3개월이든지 얼만큼이든지 간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는 자체가 내적인 에너지가 막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 목사님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인 체험이죠. 말하자면 편안하게 자기에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기의 정서를 정리하고 자기 안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가다듬으면서 새로운 활기를 찾아 나가는데, 누군가가 침해하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정리를 더 하자면요. 저는 다분히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 쪽이었거든요. 네. 이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항상 그런 강박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은 사람에 음. 대한 어떤 그런 갈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다. 근데 지금은 만났지만,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24시간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는 날들이 있어요. 네.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럴 때 느끼는 그러니까 침묵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가장 이렇게
이상적이고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침묵을 못 견디는 것과 침묵을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은 상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존중받고 있는 거죠. 어떤 동물들도 너무 밀착된 공간에 많은 동물이 있게 되면 거의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적절한 거리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밀착해 있으면 밀착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어려운 정서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라도 24시간 이렇게 밀착시켜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어떤 거리들, 그리고 어쩌면 그건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침묵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거리죠. 심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안전하게 혼자 있으면서 또 필요하면 교류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어느 분이 자기가 만나는 대상에게 자기가 필요할 때 꼭 함께 하도록 강요해 버린다고 한다면 침묵할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침묵할 수 있는 자유도 어쩌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표현의 자유 속에서는 비표현의 자유가 포함돼야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속에는 종교를 가질 자유와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묵비권이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나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